국민의당 호남계 의원 등 10명이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 당대표 출마 철회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대선 패배와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이유입니다.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라. 안철수를 하지 않겠냐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또 대표를 하겠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구성원이 동의를 하겠냐. 하지만 안 전 대표는 자신을 만류하는 의원들을 계속 설득하겠다며 출마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불을 끄는데 제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보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책임도 당원들의 선택으로 평가받겠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기초의원과 당원들을 만나기에 앞서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라는 건 정계 은퇴를 하라는 말과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당내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당 지도부는 당직자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달 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한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1, 2위 간 결선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광주에서 열린 촛불 집회 현장입니다. 하루 전인 18일 광주경찰청은 페이스북에 교통통제 안내문을 올렸습니다. 민주화의 성질한 문구와 함께 광주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구한 것으로 경찰의 탈권위적 소통 행보로 여겨져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강인철 당시 경찰청장은 다음 날 오후 4시쯤 이철성 경찰청장이 자신에게 전화해 질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민주화의 성질하는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민주화의 성진, 광주에 근무하니까 재미줬어, 이런 얘기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이제 그렇게 바로 한 말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죠. 민주화의 성진은 뭐라고 하면서 당신 말이 이렇게 바로 나갔거든요, 그게. 강 정 청장은 글을 내리라는 이 청장의 지시를 받아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촛불을 한다고 이게 하는 줄 아느냐, 네가 그런 거 가지고 저쪽에 벌써부터 이러냐, 이런 아마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 페이스북에 얘기하고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실제 통화 직후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습니다. 이후 2달 새에 강정 청장은 2차례 보직이 변경됐고 최근엔 내부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간첩으로 몰린 어린 아들을 구하려 고군분투하는 청와대 출입 이발사. 독재 정권의 불의에 항거하는 인권 변호사. 일제강점기 회색지대에선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 송강호가 시대 속 인물을 연기하면 관객은 그 시대를 체험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격동의 시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어떤 사실과 이런 것들을 새로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들어간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서, 배우로서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큰. 이번에는 시대의 아픔에 눈을 뜨는 소시민 택시 운전사로 관객을 1980년 5월 광주로 데려갑니다. 변호인으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고초를 겪었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피하지 않는 그의 연기적 신념이 빛납니다. 변호인도 마찬가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얘기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뜨거움과 어떤 열정, 열망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간절했죠. 특유의 인간미 넘치는 소시민의 애환이 서린 연기로 극을 이끕니다. 비정형의 리듬감이 살아있는 연기의 매력은 국경을 넘습니다. He's very fast to switch from being light to getting heavy to getting so he's very adaptable. He's a fantastic actor. 시간이 지나도 회자되는 명장면이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두고 온 손님을 위해 운전대를 돌리고 마는 장면에서 역시 송강호라는 찬사가 쏟아집니다. 부산의 전설적 마야광을 연기하는 차기작부터 봉준호 감독과 함께하는 기생충까지 기대작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그가 웃으면 영화가 슬프다는 작품마다 쏟아지는 부담스러운 관객의 기대조차 확신으로 바꾸는 명배우 송강호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지금 토리 논쟁이 있어요.
청와대 간 유기견 토리, 먹줄 묶인 모습에 갑론을박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리가 지금 실내에서 키워질 줄 알았더니 밖에서 키워지고 있다. 물론 청와대 해명이랄까 이런 거는 좀 약간 좀 달라요. 뭐 일시적으로 밖에 나와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그 논란이 되는 것도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정원이 있는 이런 집이라고 하면 저는 실내에서 안 키울 겁니다. 그게 개한테도 더 좋지 않아요? 우리 강아지 굉장히 싫어해요. 실내에 있는 거를. 그 주인이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강아지라는 게 뭐 침실도 올라오고 뭐 이런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마치 그게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데 강아지한테 그렇게 좋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게 요즘에는 더우니까 강아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횟수가 줄었어요. 답답해 미쳐 하는 강아지거든요. 근데 그 청와대에 있는 사진 보니까 정말 좋은 집이던데. 정말 부럽던데. 원목으로 지은 집이던데요. 그 문 대통령이 토리를 입양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를 무슨 뭐 이렇게 대접을 해달라 이게 아니라 이 아이 자체가 유기견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매년 유기견으로 버려지는 강아지, 고양이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메시지지 얘를 어떻게 뭐 아이처럼 정말 잘 키우고 그걸 보여주고 그런 홍보용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여기에다가 토리를 개줄을 묶어서 목줄을 묶어서 밖에서 키운다라는 걸 가지고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 뭘 해도 악플을 달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강아지를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키우는 게 강아지가 가장 행복한 환경이고 토리 자체가 유기견이기 때문에 얘를 지금 청와대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그럼 얘가 또 어떻게 어디로 돌아다니고 어디로 사라질지 몰라요.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그리고 청와대에서 만약에 이 강아지만 담당으로 어떤 뭐 보좌관 행정관을 썼다 이러면 이거 가지고도 또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옆에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마루 똑같은 비슷한 집에 살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강아지들도요. 만약에 실내에서 키우고 싶어도 그게 토리의 성격이 문제이든 기존에 키우던 강아지들의 문제이든 간에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 적응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해명은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단 외부에서 키운 다음에 실내로 적당하게 들이는 어떤 시간적 공간을 둬야지 강아지라고 해서 막 갖다 놓으면 지들끼리 왕따 당하고 폭행당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적응기가 필요한 거고 실내에서 키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시각입니다. 아, 그런 말을 만들어내더라고요. 토리는 실내견인데 왜 실내에서 키우냐. 세상에 실내견, 실외견 그런 구분도 있어요? 개를 실내에서 키우는 거는요. 그 실내에서 키우는 분들이 마당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대부분 마당이 없어서 실내에서 키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택이 아파트에서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은 마당에서 강아지를 자유롭게 풀어서 키우는 그게 그럼요. 가장 행복한 거고 왜 독일이나 유럽에서 산책하는 거를 법으로 정하겠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밖에서 키우는 게 개를 맞아요. 산책시키는 것도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안에서만 키우는 거는 학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육이기 때문에 안에서만 키우면 그리고 이것을 갖고 강아지를 그렇게 밖에서 키우는 거에 대해서 자꾸 악플을 달고 뭐 트위터에서 대통령을 씹어대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그 청와대 그 안에 구경 못 해보셨죠? 대부분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그 넓은 잔디밭에서 그 강아지들이 뛰어노는 건데 그런 마당도 부럽다. 그렇죠? 부럽죠. 나보다 낫네. 그러면 그런 환경을 보고 떠들어야지. 그거를 갖고 뭐 실외에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목줄도 아니고 그거는 산책용 줄이었고요. 좀 사람들이 좀 너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반대면 반대. 건수만 생기면 무조건 뭐 입양한다더니 결국은 밖에 키우는 거였어. 진짜 웃긴다. 그 말만 들으면 꼭 뭐 이렇게 그 동물을 학대하는 것 같은 느낌의 뉘앙스로 발언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뭔가 사연이 있을 거고 뭔가 계획이 있을 거건데 그 사진 한 장만으로 다 모든 걸 재산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강아지들 바로 데려간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원래 자기들끼리 만들어진 카르텔이 있어. 지들끼리 여러 명 키우면은 여러 마리 키우면. 강아지들끼리
당연히 있죠. 서열 싸움도 있고. 예. 근데 그런 상황이 돼서는 무조건 합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원래 안 예, 됩니다. 예. 원래 그리고 문 대통령이 데리고 있는 마루는 품종이 풍산개잖아요. 풍산개는 호랑이 잡던 개예요. 사냥하던 전문 그 아주 맹견이거든요. 원래 순해졌지만 요즘은 원래 피는 그런 맹견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 까부는 애들이 있으면 그건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올리신 트윗 보니까 마루가 질투심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새 식구가 들어오면은 특히 그 동종의 개가 이제 생기면 처음에 경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요. 당연해요. 네. 그거는 경계를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찡찡이는 그 야옹이잖아요. 예. 고양이는 또 이게 또 개하고 앙숙지가 아니라 처음 보는 애가 들어오면 또 애한테 막 핥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서로 그 가족이 되기 위한 그런 조정 기간을 거치는 건데 그러면 너무 그런 것 같고 사소한 것 같고 자꾸 그렇게 태클 걸고 그러면 조정 기간이 필요할 때는 4개월이 필요하죠. 조정 기간 3개월. 숙려기간이라고 하죠. 숙려기간 3개월이에요. 아, 겪어본 사람은 보통 알아. 그 신구 선생님이 4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하지 않았나요? 3개월이었고요. 법적으로 숙려기간 3개월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강아지 키우는 거는 원래 실외가 맞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 지금 현재 이제 마당이 없는 집 살다 보니까 강아지 우리가 집에 있는 강아지도 사실상 유기견 형태예요. 주인이 버린 상황에서 어렸을 때 데려다 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키웠던 강아지는 가장 행복했던 거는 사실은 풀어놓는 겁니다. 시골에 살면서 강아지를 풀어놓으면 이놈이 모든 강아지들이 다 그런 식으로 떼를 지어 다니면서 만나고 자기들끼리 사랑을 하고 그러다가 밥 때 되면 들어와서 밥 처먹고 이런 거였거든. 실제로 우리가 키웠던 강아지 지금도 기억나요. 메리. 아이고, 우리도 메리였는데. 네. 이상 이름을 메리라고 붙였어요. 근데 우리가 키웠던 강아지는 대부분 다 진돗개 믹스견들. 그러니까 진돗개 피가 되게 남아있는 그 지역상 굉장히 영리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개들이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영리함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는데 도시로 올라오면서 아파트 문화 이런 거 되면서 강아지 안에서 키우는 거죠. 반려견이라는 게 같이 잠잔다고 반려견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새벽에 너네 물고를 이렇게 트거나 막으시려고 나가면 아버지까지 끝까지 호위했던 그런 강아지들이 저는 실제로 진짜 반려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잡아 드시지만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 강아지 관련해서 그 생활비, 문 대통령 생활비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반려견 사료비를 사비로 처리한다고 이 부분에서 트위터에서 한참 북어 대가리가 실트에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구내 식당에서 쓰고 남은 북어 대가리를 퍼스트 도그 마루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런 건데 이거는 정말 강알못, 강아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북어 대가리나 북어는 그 강아지들에게 정말 영양식이거든요. 최고의 스태미너식이죠. 네, 그래서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말 공을 들이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북어를 정말 염분을 다 빼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끓여서 염분이 다 날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빠지면은 그걸 이제 손으로 다 가시를 다 빼가지고 정말 살코기만 먹이는 그런 과정을 하는 건데 그거는 북어 대가리가 없기 때문이고 왜 마트 가면 살만 팔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식당에서 남은 걸 이렇게 썼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마루나 토리한테 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근데 제발 유기견이나 강아지나 버리지 마세요. 그렇지. 그리고 그 생활비 관련해서 그 다이소에서 많이 구입했다고 하는 소식에 다이소가 일본 기업이라고 왜 일본 기업을 사용하느냐 이런 댓글도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그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삼성은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SK도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 다 따지고 살려면은 왜 삼성 핸드폰을 쓰고 있냐고요, 우리가. 그렇죠. 그냥 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다. 다이소가 그런 논쟁은 있었어요. 전범 기업의 후원 한 해 만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건 아닌 걸로 그쪽 이야기하고 있고 다이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매장이 경제 불황의 효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부분. 자,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지금 국민의당은 거의 뭐 이제 반으로 쪼개지는 뭐 그런 상태처럼 보이고요. 안철수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철수 출마를 반대하는 입장을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안철수 씨에게 전대 출마 말리기로 했다. 근데 보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는 동조하는 의원들이 절반이 넘는다. 20여 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박주현 의원 출마 명분도 없고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황주용 의원 이성이 있다면 출마를 처리할 거다. 그러니까 출마 처리할 걸로 본다. 난 낙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조배숙, 안철수는 우리의 자산인데 진중한 행보를 해야 된다. 한번 치켜 세워주고 전략 까는 거죠. 왜 네가 네 스스로 상품성을 깎아먹냐 이런 이야기고요.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한 천정배, 정동영은 연일 맹폭해대고 있고, 그리고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그겁니다. 여러분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안철수가 출마 처리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안 할 사람이죠. 안철수가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출마를 처리하면은 정치적으로 사실상 은퇴에 가깝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송 인터뷰에서 이상돈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국민의당 의원이 하는 말에 처음부터 하나부터 끝까지 다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상돈 의원이 대선 끝나고 이틀 만에 인터뷰를 해서 다음에 출마해서 50% 넘기겠다고 발표하는 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건 선거의 후폭풍은 엄청난 거기 때문에 정신적인 데미지가 엄청나게 커서 짧으면 1년 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정상인데, 선거 끝난 지 이틀 만에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건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다.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그 출마의 변에 대해서도 그 안중근 의사를 들먹이면서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뭐 도망강을 건너는 그런 얼어붙은 도망강을. 그 말 자체가 영어 사전에 나오는 불쉿이라는 거예요. 이상돈 의원이 왜 저렇게 맞는 말만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상돈 의원이 안철수에게 이제 인지부조하다, 나르시즘만 남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극중주의 자체는 불쉿이다, 헛소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극중주의 들을 때마다 너무 웃겨. 울트라 센터. 울트라 센터. 조작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당에서 그 서명한, 그러니까 안철수 출마를 찬성하는 서명한 것도 조작이 됐다. 원내위원장 그 서명지가 조작이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저는 안철수 씨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언젠가는 조용해질 거니까 한 번은 겪어야 될 시끄러운 상황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국민의당에서 굉장히 심각해져 가는 게, 국민의당 내 그 동계 사람들이 안철수를 출당시키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이 상황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게 가는 것 같고요. 거의 뭐 분당 지경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가 출마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고, 출마를 강행하면 분당까지 가는 거 아닌가. 안철수는 사실은 홍준표 따라가기거든요. 홍준표도 대선에 떨어져가지고 다시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됐는데, 나도 입장은 같은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 당에서 실세라고 불리는 내가 이 당을 운영한다 그럴까요? 대표하는 것이 차후에 지방선거 같은 데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최소한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은 조작 이런 건 없었고요. 도의적으로 안철수 씨는 자기 계파, 뭐 이준서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계열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도덕적 책임, 이게 참 신기한 게, 검찰이 박지원과 안철수는 사건에 전혀 개입돼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게 종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게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초에 내가 봤을 때는요, 안철수는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나랑 상관이 없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출마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국민의당이 한참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 의원들 단체로 사과하는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기자들이 물어요. 그 출마 여부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안철수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전에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사과 해견 발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국민을 위해서 뭘 하네 어쩌네 저쩌네 별소리를 다 했지만, 그때도 이미 당대표 출마에 대한 마음을 굳히고 있었던 거 저는 보여요.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면은. 정말 그렇다면 정말 재수예요. 정말 재수 없는 케이스죠.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제가 항상 궁금한 거지만, 안철수 의원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과연 정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그 자기가 어떤 당 대표, 뭐 대통령, 뭐 이런 정치적 지분 확보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그런 지위와 지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야지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정치 그 자체가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과연 이게 뭐 생업으로서, 직업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궁금하고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정치를 하는 건지. 본인도 몰라요. 왜 하는 건지는 모를 거고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지. 제가 보기엔 정말 그래요. 정치적인 소신과 철학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 최종 목표가 그냥 대통령 병이에요. 병.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MB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돈을 벌겠다는 목적은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있었죠. 그 박근혜 같은 경우는 나 대통령 그 자체가 목적이 그렇게 아버지 제사. 박근혜하고 대비하니까 이해되려고 하는 게 있네요. 박근혜는 아버지 제사라는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이 안철수 씨는 특별한 목적이나 목표가 안 보여요. 목표는 보이지 대통령 되고 싶은 건데 목적이 안 보이고 정치를 하는 정치 철학이 새정치라는 말이 이미 망가진 지는 한참 됐잖아요. 울트라 센터 뉴 폴리티컬.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특유의 스타일은 뭐냐면은 그냥 엘리트주의처럼 보입니다. 한국에서 나만큼 똑똑하고 잘난 놈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뭐 더 좋은 대학 안 나온 사람도 대통령 하는데 뭐 이런 식의 마인드 갖고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 속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나는 뭐 의사였지만 뭐 바이러스 연구에서 한국 최고의 뭐 관련한 뭐가 됐다 이런 식의 내 실패는 없어. 자기 입장에서는 좌절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예전에 그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마인드 속에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약간 좀 그런 주의에 빠져본 적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안철수 씨의 지금 현재의 모습 같은 건데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만들었는데 뭐 내가 창업주인데 내가 회사 꾸렸는데 나보다 잘할 사람은 없어 이런 생각 가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근데 실제로 정말 좋은 회사나 단체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제가 그 후로 많이 느꼈던 부분이에요. 제가 그만두면 그 회사 진짜로 망해요. 그거 좋은 회사 아니죠. 그렇죠. 그 마인드인 거예요. 덕불장구식 마인드는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없으면 니들 잘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말하는 건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1년을 휴가를 가고 유학을 가더라도 그 회사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리더예요. 리더의 레벨인 거죠. 나밖에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레벨은 리더 중에 1단계 레벨이고 내가 없어 잘 돌아갈 회사를 만들어주는 건 저는 3단계쯤 가야 되는 레벨이라고 보는 그런 입장인데 그리고 안철수가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국민의당을 자기가 창당했다고 하는 이걸 어떤 사실적 기반, 전제 조건으로 두고 자기가 국민의당에 엄청난 지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풀어내잖아요. 그게 좀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주변 호남의 토 세력들한테 이용당한 측면이 크잖아요. 빙고. 네. 나도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지하거나 인식하거나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그 측면은 완전히 없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인지도 그리고 유명세가 지금의 국민의 정당을 만들어냈다라는 듯이 이야기하는 게 보면 볼수록 좀 저 사람도 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좀 약간 모자란 경우인데요. 예. 지가 이용당했다는 걸 몰라. 예. 안철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국민의당에 많이 있죠. 왜 근데 그들은 숨을 죽이고 안철수가 주도하게 만들어뒀을까요? 딱 하나죠.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대선 주자도 없이 그냥 당 꾸려서 나오면 분명히 망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라고 하는 좋은 먹잇감이 있었던 거예요. 친문 패권주의랑 연결시켜가지고 안철수를 살살 이간질하면 틀림없이 안철수는 발끈해서 탈당해 줄 거야. 그래서 친문 패권이 싫었던 호남 국회의원들은 안철수를 지금껏 이용해 먹은 건데 그 이용의 유효 기간은 대선 때까지였던 겁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대선이 앞으로 5년 남았는데 안철수에게 끌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서로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철수가 당대표 출마하는 거를 지지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거든요. 맞아. 지금 토론하면서는 나는 안철수 편을 들고 있나 안 들고 있나 속으로 생각해봤네. 네. 그냥 비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출마 안 하고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한 1, 2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어떤 정치적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사람들 기억 속에 회자되기 시작하면 과거의 100%만큼은 아니어도 최소한 7, 80% 정도의 지분이,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이 다시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당내에 분란을 일으키고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끝까지 그건 분탕질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떼쓰기를 계속하면 안철수가 실질적으로 정치판에서 사라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라고 봐요. 훨씬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당대표 출마를 적극 지지하는 거예요. 안철수 화이팅. 마치 이제 안철수를 편드는 걸로 인식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안철수 쪽에 그 출마 명분을 나름 확인해 준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사실 2% 오른 거예요.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2포인트 정도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철수가 출마한 게 맞는다 이렇게. 예, 무려 40%가
폭등한 거잖아요. 그렇죠. 5%에서 2% 이게 오른 퍼센트로 따지면 대단한 거라니까. 40% 폭등한 거예요. 다 대박인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도 1%포인트 정도가 올라서 15%를 넘어서 16%까지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대박이네요. 15%대 그 박스권을 깼어요. 와, 그리고 민주당은요, 여전히 50% 박스권에 gat혀 있어요. 확장도가 떨어져요. 네. 뭐라고 합니까? 그 확장성이라고 합니까? 확장성이 떨어져요. 확실히 50%대밖에 머물러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그 박스권 70%대. 70에서 80 사이. 네, 70에서 80 사이 박스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결선 투표제를 하게 되면 호남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 있게 보는 거거든요. 안철수가 자기 네 번째 자식으로 국민의당을 낳았다고 하는 측면은 자기 사람들을 엄청 심음으로써 친정 체제가 가능한 당을 만들었다는 자신감 때문에 손정배 정동영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또 정치를 최소한 20년 이상씩 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 어쨌건 상황이 재밌어졌어요. 이런 거 보는 구경하는 싸움 구경이 너무 재밌잖아요. 8월 말 되면 안철수가 또 자기를 그 애플에서 쫓겨난 스티브 잡스와 비유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당내에서 이제 서로 감정 건드리는 이야기 하면은 또 그것에 대한 반론이 나오고 반론이 나오면서 조금씩 이제 인신 비난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다 그런 거잖아요. 독불장군이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인신 공격에 가까울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치고니 받거니 받다 보면은 당내에서 가장 불편한 관계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당이 사실상 같은 당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왼수처럼 지내게 되는 이런 사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김민석, 김현 두 분 방송에서는 그런 예측을 한번 해본 거죠. 실제로 안철수는 내년 보궐선거에 노원병에 출마할 것이다. 첫 번째 그런 예측이 하나 나왔고요. 재밌겠네요. 당대표 출마로 이미 그런 쪽에 대한 부끄러움, 그쪽에 대한 미안함 이런 건 접은 걸로 보인다. 이게 첫 번째 예측이고 실제로 호남권 국회의원들 버리고 가겠다는 게 안철수 생각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최소 바른정당과의 연대 또는 합당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정치권에 굉장히 많다는. 그럼 확실히 그렇게 되네요. 피닉제 이은 피닉수 이렇게 영혼이 죽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신선한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아까 말한 그 국정주의가 그거잖아요. 네. 사실은 엄청나게 보수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틈새 시장으로 어떤 네이밍을 하나 해서 우리나라에 분명히 중도 시장이 엄청 존재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진보 쪽 아젠다를 다 버리고 가는 거죠, 사실은. 진보 보수 사이에서. 그러다 보면은 바른정당화되고 바른정당화되면 결국에는 새누리당화되는 것이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국정주의 그 발언을 들으면서도 그 안철수 의원이 처음 그 정치 데뷔했을 때 느꼈던 그 철학적 빈곤함이 그 국정주의라는 말에서도 똑같이 느껴졌거든요. 철학적으로 어떤 자연 철학이나 과학 철학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그런 국정주의라는 말을 생각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자연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어떤 도구들은 다 자연계에 있는 걸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차용하는 것 뿐이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관념화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국정주의라는 그 정말 한 25세기에 나와도 좀 어색할 만한 그런 용어를 말하면서 이 사람 정말 공부 안 하는구나, 고민 안 하는구나. 자기 꼬라지만 있지 어떤 그 타인의 학습 능력은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 센트럴? 울트라 센터. 센터. 예. 센터 하면은 어감이 안 삽니다. 울트라 센터 이렇게 해야지. 안철수의 가장 브레인이 누굴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철수 브레인은 부인과 아버지밖에 없는 건가. 내가 봤을 때 김미경 교수와 안철수 아버지는 정치 몰라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국민한테 빚을 남기지 마라. 예. 그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비판하는 대상이 됐지만 그래도 정치를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이쪽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민주개혁 진영의 나름 좋은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상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뭐 친문 이쪽 분들한테 애정이 많지는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안철수 하나 키워야지. 그래야 뭐 나중에 또 뭐 어쩌네 저쩌네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철수를 생각할 때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철수가 좀 불운했어.
말의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뭐 제보 조작도 휘말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쯤 되면은 안철수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권이라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한 2년쯤 지나고 3년쯤 지나고 이제 반환점 돌고 4년 정도 더 접어들었을 때는 실제로 이제 대선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쪽에 주자가 누가 있나 보다가 안철수 어디 갔지 하는 어떤 언론 보도나 국민적 관심사가 생기면서 그때쯤에 어떤 모멘텀을 갖고 네.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과 전개 어대를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가면 국민한테 빚을 지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고 안철수를 지금 지어내고 사람들이 안철수를 그립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또 안철수야라는 지겨움으로 다시 다가오면 국민의당 전체의 색깔이 완전히 바래버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 방식으로 가는 건 정말 안철수의 참모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전 빵점짜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그 사용하는 표현들, 그 뭐 독배를 마신다, 무슨 뭐 강을 건넌다, 안중근 의사를 비유를 하고 뭐 스티브 잡스에 비유하고 한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너무 값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철학 없음이 너무 드러나는 것들인데 주변에서 어떤 보좌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최종적으로 채택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빈곤해 보이는 건 확실합니다. 그 안철수가 최근에 자기 지역구에 있는 노인 복지시설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정이겠죠. 옛날 걸 말하면.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내년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제 뻔뻔해지면 끝이 없는 거잖아요. 한번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얼굴에 철판 깔았다. 한번 딱 깔고 나면 부끄러운 것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계에 복귀하는 언론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고 또 뭐 보궐선거 나가서 당선된다 이렇게 되면은 타고난 승부사 이렇게 표현할 거란 말이에요. 네. 아니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표현했던 그 말이 시대는 거 값졌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게 정말로 자기 갖고 있는 그 당내 지분이나 이런 걸 갖고 갑질하는 거예요. 당원들이나 국민한테 놓고 정말 갑질하는 거예요. 그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다는 것을 기사를 보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참 허탈했었어요. 이 사람이 당대표를 출마하는 게 맞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출마를 또 하는 거로 착각하는 거 아니야? 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당대표 출마하는 사람이 왜 거기를 가죠? 보통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나 구청장이나 뭐 이런 시장 선거 이런 거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런 데 가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런데 당대표 선거하는데 뜬금없이 왜 거길 갔을까? 저는 좀 허탈했었고요. 이 사람 뭔가 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벌써 대선 기간이 온 걸로 착각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걱정도 좀 들어요.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뭐 이런 그렇죠. 전략인가요? 클라우드 위에서 노는 어떤 그 이상한 사람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좀 허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푸나님이 배우가 누굴까, 멘토가 누굴까라고 하는데 저는 감은 잡았어요. 이명박? 아니요. 그럼 히읗신문의 시옷 기자라고 있는데 그 기자 같아요. 그 기자가 오늘 쓴 기사를 보니까 히읗은 한겨레죠? 예, 한겨레 그 시옷 기자라고 있는데 대단해요. 안철수에 대한 기사를 쓰는데 정동영과 천정배와 안철수의 발언을 3개를 놓고 누가 이 중에 진정 호남과 대한민국과 정당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정치인일까요? 라고 맨 마지막에 물음을 달아놔요. 국민의당 당원일 수도 있죠. 그러면서 그 발언들을 딱 보면 이게 발언을 딱 읽어보면 안철수가 그나마 제일 낫네 그 발언이 텍스트를 보면. 근데 나도 정말 순진했던 게요. 우리도 한겨레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에 대한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기대치가 너무 높았죠 우리. 근데 저도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게 확실히 예전에 한겨레 신문은 아닌 것 같죠. 맞아요. 뭔가 있어. 이게 그래서 참 내가 정말 순진했구나. 우리 사실 관련한 전공하면서 한겨레 신문은 저한테 성역 같은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저도 대학 다니고 그럴 때 한겨레 신문 논설이나 사설은 빼놓지 않고 메일을 받거든요. 교본처럼.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상해졌어요. 정말 안철수의 그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들어요. 덕인 객인 뭐 그렇긴 해요. 사실 출마하신 분들이.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좀 고민할 지점도 생길 수도 있어요. 안철수라는 사람을 아예 이제 보수 진영 후보 사실상 앞으로 만약 대선이 한 5년 남았다고 치면은 그쪽 진영으로 보면 사실 싹을 밟아서 죽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건 중도의 역할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지 못하는 표를 바른정당과 또 안철수가 나눠먹는 어떤 관계라고 보면 이제는 영원히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 뭐 정동영이나 천정배에 대해서도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대선 후보로 올라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완고하게 지역주의에 기대면서 국민의당을 유지를 잘해버리면 또 민주개혁 세력에게는 그냥 안철수가 있다면 말이에요. 중도 느낌이 좀 나는데 천정배 정동영으로 대표되는 또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사실 민주개혁 세력 쪽에 또 색깔도 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스탠스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게 희망하는 건 안철수만 빠지면 국민의당이 지역 정당으로서 남아 있는다고 하더라도 국정 운영이 수월해지지는 않겠죠.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하고 같이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통일 정책이라든지 어떤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는 문재인 정부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안철수가 지금 존재함으로써 국민의당이 정치적으로 해야 될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죠. 안철수가. 지금 우리가 국회 내에서 해결해야 될 뭐 법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못 맞추고 있는 게 국민의당 내부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모든 이목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안철수가 제거된 다음에 국민의당이 그 공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애쓰는 그 과정에서 나머지 정치적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 시각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안철수 씨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중심으로 안철수 입장에서만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정치가 눈에 보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저런 방식으로 가서 결국에는 자기 재살 깎아먹기. 뭐 대선은 어문간평심 그냥 어떤 지역 같은 데 기대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천년만년 해드실 딱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봐요. 뭐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노원병에 안철수가 출마를 하게 되면 누구를 공천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지금 들어갔다고 보는데요. 황창호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프레임을 짤 때 당의 시각이 어느 쪽이 황창호로는 약해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강력한 사람을 뭐 내리꽂자. 예를 들면 노원구청장 그 능력 있는 분 제가 압니다. 근데 지방선거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능력 인정받으면 국회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단순한 그런 구조로만 저는 공천을 하게 된다는 건 저는 반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안철수가 악인 이미지와 그쪽으로 몰고 가게 되면 훨씬 황창호 후보에 대한 동정 여론 같은 것들이 그렇죠. 드라마를 만들 수도 있다는 오히려 프레임 짜기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이 인지도가 높냐 세냐 이런 식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철성 경찰청장 음주운전에 화려한 경력 갖고 계신 분 은폐까지 했던 그런 의혹 갖고 계시는 분 이분이 지금 권력에는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신데 촛불 집회 당시에 광주경찰청이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표현한 게시글을 올리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광주경찰청장이었던 강인철 현재 중앙경찰학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민주화의 성지에 근무하니까 좋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강인철 경찰청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철성이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논란이 지금 있는 거예요. 광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광주는 5.18 때 군인에 의해서 유린당한 도시이긴 하지만 당시 안병화 경무관 같은 경우는 전두환의 지시를 거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정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그러니까 5.18 행사가 합법화되기 이전, 민주화 이전에는 경찰들이 실제로 막 그렇게 진압하지 못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경찰이 시민들 보호하는 모양. 그러니까 시민들을 향하지 않고 시민들 등 뒤에 서서 차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주는 금남로 같은 데 집회 같은 거 하게 되면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11월 18일 날이면 박근혜가 탄핵당하기 전이잖아요. 광주경찰청이 페이스북 계정에 연일 계속되는 촛불 집회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을 올리니까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인 거죠. 전화해서 민주화의 성지에 근무하니까 좋냐? 당신 말이야. 그따위로 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없잖아요. 사실은. 강인철 지금 현재 중앙경찰학교장의 이 증언은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이철성은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실제로 광주에서 경찰이 예전에 왜 그 뭐 민중총궐기 때 그런 방식으로 백남기 선생 그렇게는 못해요. 광주는. 그럼 난리 납니다. 진짜로. 그런데 이철성은 백남기님 사건에서도 그렇다시피 우리가 봐왔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어떤 작은 행동이나 그런 것들에도 보여줬던 아직까지도
그 유가족들한테 직접적인 사과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자기들 행사에서 마이크에다 대고 사과한다 이렇게밖에 하지 않았었죠. 자, 그게 광주지방경찰청이 지금 이철성의 전화를 받고 페이스북에 내용을 바꾼 그게 있죠. 광주지방경찰청이 처음에 이철성 전화 받기 전에는 연일 계속되는 촛불 집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했고요. 나중에는 그 부분이 삭제돼 버려요. 그러니까 웃기긴 했을 거야. 박근혜 정권 때 경찰청장의 입장에서는 자기 박근혜 탄핵하자고 하는데 민주화의 성지 이야기하고 막 이러니까 전화해갖고 사실상 거의 뭐 폭언에 가까운 말 이렇게 해서 지금 압력을 줬다는 건데요. 안 했을 리가 있냐 임마?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 경찰 분위기를 보면 100번이라도 하고도 남죠. 경찰대 다니는 분들 경찰 그때 다닐 때 회식하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조폭보다 더 하더라고요. 서열대로 쭉 앉아가지고 서열대로 잔들고 서열대로 마시고 서열대로 잔 채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기수 차이가 많이 나면 사실 서로 성인이니까 존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마 경찰 내부에는 또 그것과 달리 계급도 문화가 있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하는 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일종의 갑질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이철성이 임기 못 채우고 물러날 수 있는 사건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철성 자체가 지금 임기 보장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이쪽에 손을 놓고 있거든요. 사실은 검찰총장도 바뀌고 경찰청장도 다시 재세팅하는 게 맞고요. 박근혜 부역했던 강신명, 이철성 이런 사람들은 사실 물러나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 조사가 돼야 되는 사람들인데 강신명만 해도 그렇잖아요. 백남기 선생 관련해가지고 은폐 의혹도 있는 거예요. 당시에 사설자나 뭐 이런 것들. 이철성도 박근혜 정권 말기에 이런 식의 갑질을 엄청 해댔을 거라는 단편적인 증거 하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논란이 되고 그러면은 이철성은 사실상 물러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것만 있었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는 입장에서. 자, 알겠습니다. 이철성 씨 물러나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자,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면은 제가 저번에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문제 이야기하면서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결국엔 대안이 뭐가 있냐 우리나라에서. 결국에는 그중에 가장 큰 대안은 태양광이라고 보는데 그 태양광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방송 끝나고 바로 저희 집에를 갔는데 집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태양광 발전 뭐 하면 뭐 지원해 준 거는 그 유인물 인쇄물이 하나 붙어 있어가지고 신기하네 했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집주인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이야기 먼저 하고 이야기 먼저 할게요.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핵발전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월성 오리코기 중단 공론화위원회. 그것이 굉장한 지금 뭐 조중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론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는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여론전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보도는 현재 지금 폭염이잖아요. 전기 안 부족하다. 이게 지금 보도 중에 하나고. 지금까지 전기 부족하다고 프레임을 지어왔던 사람들이 거짓말인 것은 일단 드러나고 있어요. 전기가 부족하지 않으면 굳이 위험한 걸 돌릴 필요는 없다. 요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전기세 폭탄 요 프레임으로 지금 자유한국당 부류가 가고 있어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원전 지금 한 30%, 20%, 30%쯤 지은 건데 이거 중단하는 것 자체가 국고 낭비다. 뭐 몇 조 원 낭비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뭐 여론조사나 등등의 여론조사겠죠. 방법은 여론조사밖에 없어요. 국민투표를 할 거 아니면은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오리코기 그거를 진행하는 걸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원전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개혁에 제동이 걸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걸려있는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 이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태양광이 나온 거죠. 이 전력 문제에서 항상 사례가 되는 그 블랙아웃 있잖아요. 그 블랙아웃 2011년 9월에 블랙아웃이 한번 이제 서울에서 크게 이제 광역 정전이 일어나가지고 정전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당시 2011년 그 당시에는 설비 예비율이라고 하는 이 수치가 10% 미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논리가 전기가 부족해서 블랙아웃이 났다 하는 이런 어떤 트라우마,
전력 산업이 이거를 트라우마라고 자신들의 트라우마라고 핑계를 댄 거죠. 네. 그래서 그 핑계로 착공한 발전소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해부터 원자력 발전소도 그 드라이브를 그때 막 걸기 시작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당시 블랙아웃이 전력 부족 때문이었느냐 하는 그런 원인에 대한 논란이 많거든요.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도 이후에 한국에서 전력이 부족한 경우는 없었어요. 전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그 갑자기 상승하는 수요죠. 지금처럼 7월 우리나라 매년 여름이 그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수요가 폭증할 때 그때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발전소 숫자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실제로 전력거래소에서 전력망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지 전력 양 자체가 많아서 부족해서 하는 문제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술적 문제를 쏙 빼고 나면 전력이 부족하다는 논리가 가장 손쉽게 언론에 먹힐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력업계가 그렇게 주장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문제에 대해서도 태양광은 일정하지 않다는 논리로, 그래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그 순간에 그 곧바로 쓸 수 없는 곤란한 점이 있어서 비효율적이다라는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그 논리가 다 깨지고 있는 거죠. 재밌는 게 그 여의도에 보면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해서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여의도 그 IFC몰인가? 그 근처에 보면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무역회관 빌딩인가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거는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거기는 외벽이 다 태양광 패널로 돼 있어요. 아, 그 건물 지나가면서 본 적 있어요. 예. 그게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제가 처음 그 태양광 패널로 돼 있다는 걸 발견한 게 한 3-4년 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빌딩을 교체만 해나가도 정말 상당한 전력량이 될 거거든요.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은 특정한 시간이 되면 이렇게 오후 1시부터 오후 4, 5시까지 일조량이 가장 많을 때는 창문을 다 열죠. 안 그러면 패널만 이렇게 쭉쭉쭉 펴든지. 그렇게 하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특정 규모 이상의 빌딩들이 그런 식으로 변화된다면 발전 수요를 상당히 교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태양광을 우리가 말만 했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려고만 생각하면은 전세 사시는 분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자체마다 발전소 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보조금이 다르긴 한데요. 서울에서는 260W짜리를 설치를 하면 시에서 41만 5천 원, 그리고 구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의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의 260W짜리 발전기, 이게 가격이 61만 5천 원인데요. 이 경우에 시 보조금이 41만 5천 원, 그리고 구청 보조금이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으면 실제 설치비는 10에서 1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할 수 있겠네. 이게 260W가 어느 정도 용량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260W가 그 대형 양문형 냉장고 하나를 한 달 내내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에요. 그게 25kW. 네. 예. 괜찮네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약됩니까? 평균적으로는 연간 6만 4천 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가구당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이 304kW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면은 260W짜리 발전소를 설치를 한다면, 그리고 설치비가 10에서 15만 원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평균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재밌는 게요. 그 전셋집 옥상에 설치했다가 이사 갈 때 이전 설치도 해준대요. 예. 에어컨처럼. 이게 베란다형이라 보통 베란다 창틀 같은 데 고정하는 거거든요. 지붕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위성 안테나 달듯이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 설치를 예. 하는 거라 이게 탈부착이 쉬워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에 우리가 막 방송으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옮겨봐야 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 패널을 창문 밖에 그 창틀에다가 베란다 틀 같은 데다가 고정을 시키고 전기선을 끌어들여서 집 안에 내부에 있는 220V 콘센트에 그냥 꽂아주면 끝나요. 쉽게 생각하면 에어컨 실외기 닿는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광 패널에서 보통 하루에 평균 한 3시간 정도 발전하는, 아까 마차님이 얘기한 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발전하는 금액이거든요. 발전량.
그렇다고 봤을 때 평균 낸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는 건데 태양광 패널에서 빛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내 집에 220V 전기로 보내주면 얘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럴 일은 없지만 집에서 전기를 아예 안 쓰는 집이라면 그거가 판매가 되는 거죠. 한전에다가 자동으로. 그런 시스템입니다.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시계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예전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충전시킨다고 예. 이렇게 햇빛에 갖다 놓고 했던 그런 예. 기억이 나고 전자계산기 예. 이런 거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규모가 훨씬 커진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해야죠, 당연히. 수력 발전도 친환경이 아닌 거죠, 사실은. 생태계를 다 망가뜨려 버리니까. 네. 화력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원전은 굴뚝이에 연기가 안 난다고 그래서 친환경적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됐던 건 다 거짓말이고 폐로 비용이나 위험성을 감안하면 없어지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막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쪽에서 토론회 같은 데가 많아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무슨 채널별로 이런 토론회를 많이 하는데 별 희한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야. 어떤 논리인 줄 아세요? 미국이 바보입니까? 일본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위험한 걸 왜 설치했습니까? 그러는 거야. 수십 년 전에 설치했던 거 그런 걸 갖고 지금 현재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에요. 왜 그런 논리 있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거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이 설치할 리가 없다. 이런 논리예요. 바보들. 오랜 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허점이 드러난 거거든. 그러면 빨리 수정하는 게 맞고 지금 현재 월성 원전 이거 진내만에 하는 거지만요. 지금 짓고 있는 것 중에 공정률이 한 80, 90% 된 거는 이미 더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전기가 안 부족한데 무슨 이 정도 폭염에 전기가 안 부족하면 전기 안 부족한 겁니다. 이게 전기를 쓰는 계획만 잘 세우면 지금 준공이 안 된 것들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더 왜 뭔 전기가 더 필요한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지금 오늘 나온 뉴스에 보면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그 방사선 보건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보건원이 뭐 하는 데냐면 직원들의 그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감시하고 하는 전체적인 그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래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수억 대의 뇌물들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다 걸렸어요. 네, 참 좋은 보직일세. 이게 지금 이게 과연 여기 부서에만 관련된 일일까? 저는 한수원에 아마 핵발전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어떤 비리 중에 일부가 드러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수원뿐만 아니라 업계 특성이 폐쇄적인 곳이 몇 군데 그렇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전력업계잖아요. 네. 그런 데는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독점 문제라든지 수의 계약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퇴직자들과 그 현직 직원들과의 커넥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항시 있어요. 항시.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불거진 문제는 이 직원들이 그 업무를 방사선 오염에 대한 감시 업무를 총체적으로 관장을 하면서 언제 검사를 하고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언제 구매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는데 그걸 업체한테 그냥 넘겨준 거예요. 데이터를 다. 그래서 입찰을 들어와서 성공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업체를 만들어 놓고 자기 이름으로 그걸 그러니까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권리를 넘겨줬다는 그 업체가 아마 퇴직자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일 거예요. 아마 그런 회사일 그런 확률이 회사일 높고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게 한국수력원자력은 이게 핵발전소의 문제이면서도 또한 이게 비리의 온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야수님 얘기한 대로 폐쇄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그런 부정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강도 높게 한번 감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노동의 대가를 내고 일을 해서 월급 받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정말 온갖 비리들을 저지르면서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인지를 좀 가려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보 공개 의무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얻게 된 곳이 그 원자력 분야예요. 이게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게 건건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 시작하면 사실 보고를 받는 정치인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정보를 100% 투명하게 공개해 놓으면 환경단체에서는 꾸준히 감시를 하잖아요. 근데 환경단체에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면은 절차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놔서 거의 협조를 안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 인사, 구입 이런 구매 행위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해놓으면 환경단체들이 알아서 감시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모든 비리와 그 안전에 대한 위험들이 다 제거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원전에 대해서 해결책은 딱 하나라고 봐요. 실제로 그 주변에 살지도 않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동 중에 제일 먹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아무 이상 없어, 걱정하지 마. 보조금 엄청 내려보내주고 있잖아. 그런 거고요. 지금 주장하는 뭐 교수들이나 관련한 사람들 핵발전소 주변에 그냥 사시게 하면 됩니다. 절대 못 살아. 죽어도 못 살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게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핵발전소 옆에 관사 몇 개 지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공관병. 공관 하나 지어주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전제는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원전과 석탄 발전의 비중은 줄이되 현재 4.8%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문제는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탓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이 들어설 만한 땅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목하는 대안은 농지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절대 농지 규제를 완화해 신재생 발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 부처들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도 출범했습니다. TF에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매년 600만 평씩 단계적으로 규제를 푸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해마다 여의도 민적의 7배가 넘는 농지가 신재생 발전소로 바뀌게 됩니다. 전기 농사가 본격화할 경우 해마다 과잉 생산되는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쌀값 하락으로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직불금 규모는 2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